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밤 9시 이후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 이르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 최종 후보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해 장단점을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를 활용하는 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경호와 보안, 이종 비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방부 청사가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는 폐쇄적인 구조여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데다 군 지휘부가 있는 시설을 옮길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권위주의 잔재 청산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이전 비용과 시민 불편,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셉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료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조치가 가져올 파장,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회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 당선인 측이 추가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과학, 그리고 사회복지문화 이 세 분과 인선을 끝으로 네. 이제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기획조정, 그다음에 정무사법행정, 외교안보, 경제 1분과가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네. 그 남아있던 3개 분과가 오늘 발표가 된 건데요. 먼저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간사로 하고 위원회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흥환 전 SK그룹 혁신그룹장, 그리고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 등이 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 지금 그 국회 과학 기술통신위원회 예. 과학기술방송통신 예. 위원회 지금 그 위원장을 맡았던 이제 박성준 의원이 이 그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인수위원으로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고, 이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그리고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그리고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선임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수위원 한 자리가 남은 자리에는 예. 이 국민의당 의원 출신인 신용현 전 의원이 대변인 겸 인수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인사들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타일을 구분하곤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소형이다, 네. 뭐 육법당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인사 스타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는 뭐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역대 정부 인수위에서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좀 통합 이런 거를 좀 주요 그 키워드 뭐 컨셉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그 야권 후보 단일을 하면서 사실상 공동정부를 하겠다 이런 그 구상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수위원으로 뭐 이태규 의원이라던가 김도식 부시장 등 이제 그리고 또 신용현 대변인 등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그 정치 행보를 같이 해온 분들이 들어간 게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인수위 외곽에 있는 뭐 국민통합위원회라든지 뭐 지역균형발전특위, 뭐 취임식 준비위 여기에 이제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네. 포진이 된 것도 뭐 시선을 좀 끌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좀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50대 남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이제 출신 대학만 놓고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이제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박순애, 백경란 교수, 신용현 전 의원, 이미자 의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4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게 인맥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당선인이 밝혔던 것처럼 실력과 능력에 따른 것인지 이건 나중에 좀 점점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조금 의외다 이런 반응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뭐 국토교통 분야는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오늘 발표된 경제 2분과에 원래는 이제 인수위원 중에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인수위원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그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역에 밝은 전문가들께서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하시게 된다면서 이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고 이 같은 심정을 담아 정권을 교체해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근데 인수위원회에 지금 인수위원도 있고 이제 전현직 지금 공직자 출신이라고 이렇게 밝혔지만 전문위원이 있고 또 자문위원 이렇게 또 있는 거죠. 네, 뭐 실무를 할 실무진 실무위원들도 뭐 인선이 될 거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 추천 인사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이제 인사들이 그 총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뭐 이태규 의원, 그 다음에 뭐 김도식 부시장, 뭐 신용현 전 의원 등 이제 그 국민의당 출신 뭐 그 의원 정치인들 3명은 물론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경제 1분과 인수위원 가운데 이제 신성황 홍익대 교수, 그리고 경제 2분과에서 유흥환 전 SK 혁신그룹장과 이 고산 에이틴벤처스 대표, 그리고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남기태 교수, 그리고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백경란 교수 등도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학계 또는 전문가 인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다만 이제 7개 네. 분과 모두 간사는 그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간사를
맡았고 예. 또 이제 대변인단 같은 경우도 신용현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계 신용현 전 의원이 대변인을 맡았는데 수석 부대변인 2명은 모두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이제 그 공보단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균형을 좀 맞췄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제일 사실 눈에 들어왔던 건 기획분과가 들어갔고요. 기획분과에 지금 추경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도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면 전반적으로 조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예.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기획조정분과 역시 이제 간사는 추경호 의원이 맡았지만 예. 이태규 의원이 포함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한 참모가 그렇죠. 이태규 의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이 고려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이러면 내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일 일정 공지를 통해서 예. 내일 10시 반에 현판식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수위원들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여기까지 공지가 됐고요. 그 향후 계획은 이제 지금 대선 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가 인수위원 명단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시작할 전망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부처별 업무 보고 그다음에 취임 후 100일 동안의 로드맵 이제 이런 그 작업을 차차 준비를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종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 관련해서 그 이전 대상 후보지가 이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그 광화문 청사하고 구름다리로 서울 청사. 이어진 건물 예. 그 외교부 청사하고 그다음에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으로 좁혀졌다고 오늘 윤 당선인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그 이같이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오후 5시 45분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뭐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등과 약 1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한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내일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국방부 청사로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조 의원 등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대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 합참의 많은 부서 등이 모두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촉 예산이 1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연합뉴스에 인용된 그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그 전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이전 비용을 추계해서 그 인수위에 보고를 했는데 네. 거기 따르면 정부 그 서울청사 별관 그러니까 도량동 외교부 지금 청사로 옮길 경우에 약 1,000억 원이 든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에도 약 500억 원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외교부 청사를 쓸 경우에는 이제 관저가 삼청동 총리공항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 매일 아침에 대통령 출퇴근할 때마다 광화문 삼거리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경호 문제 때문에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민 불편이 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로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방부는 만약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한남동에 있는 총리공간이 아마 관저가 될 경우에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인근에 합참의장 그 공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원래 이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안에 뭐 예. 관사를 이를테면 새로 건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 부지를 쓸 경우에는 사실 어떤 출퇴근 문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시민 불편면에서 나을 수는 있겠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예. 이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광화문 청사로 옮겨가겠다고 한 시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좀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용산의 미군기지 부지 안에 국방부 청사 안에 거기에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고 관저를 그 부지 안에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그 장소만 이제 그 바꿨을 뿐. 북한산 밑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뿐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 청사에 있는데 군사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호를 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 접근이 통제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하고 비서동의 거리가 멀어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서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밝혔어요. 근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 입장을 냈네요. 근데 사실 이건 약간 당선인 측과 지금 현대 청와대 간에 좀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일환인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이를테면 현재 지금 그 시설을 옮기면 당연히 비용이 들고 당연히 뭐 효율이 발생하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기존의 부처를 옮겨야 되면 그동안의 공백이 우려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윤 당선인도 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어떤 뭐 비용이 든다 이제 이것이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만 네네.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약간 불쾌한 부분이 뭐냐면 네.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막 대통령과 비서진들 사이에서 참모진들 사이에 너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옮긴다 약간 이런 식의 예. 뉘앙스로 그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수현 수석이 좀 불편한 티를 냈는데요. 네. 박수현 그 국민소통수석이 아침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현재 청와대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본관에서 근무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기서 하셨던 것 같은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서실 주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본관 마다하고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본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들 청와대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쫙 이렇게 카메라가 비치고 들어갈 때 네, 말 그대로 청와대 그 파란 기와집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본관인데 그 옆에 여민관이라고 이제 그 원래 대통령 그 참모 비서실 직원들이 입주해서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 본관에서 이제 여민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뭐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간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본인 집무실을 마련을 해서 이제 특별히 뭐 이를테면 외빈 접견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우리 국민 중에도 이제 좀 청와대로 초청해서 뭐 만찬을 한다던가 이런 행사가 없으면 이제 거기서 업무를 한다.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종의 좀 반박성 입장이 나온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올린 글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네, 오늘 탁현민 청와대 이전 비서관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임기를 불과 2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한 탁 비서관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고 말할 텐가 내로남불 DNA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이 저 집무실하고 저 위민관이라고 하는 그 비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하는 게 실제로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하고 몇십 초면은 갈 수 있는 거리다.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방부 청사로 가시라. 우린 그러면 청와대에 남겠다. 뭐 이런 식의 투로 지금 글을 올린 거였었죠. 네, 근데 뭐 그 허은하 수석대변인이 이제 그것을 비아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뭐 관련해서 사실 아까 박수현 수석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박수현 수석도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국민의 바람대로 하시는 건 것이 당선자의 공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저희도 다 못한 것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저희는 이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윤 당선자는 우리 정부는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북악산을 개방하고 대통령 결정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광화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국민이 기뻐하실 일을 공약하셨으니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제 당부인데 뭔가 상당히 좀 뼈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통된 공약이어서 뭐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그렇죠. 사실 그것도 조금 명분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실천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와요. 네, 실제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이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시기를 그러니까
뭐 용산 국방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제 옮기는 거는 이제 공약이고 의미가 있으니까 좋은데 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인고문은 특히 이제 집무실은 일반 청사와는 다르게 보안, 통신 부분에서 굉장히 인프라가 들어가야 하고 네. 경호 경비나 긴급 사태 대비하는데 비용이 적은 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광화문 청사보다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다만 연속으로 이동을 하게 돼 시간에 쫓겨서 국방 업무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전 시기는 완급을 조절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정부 출범식을 하는 뭐 5월 10일까지 이걸 다 완공시켰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천천히 옮기더라도 옮기는 게 좋겠다. 지금 이제 2달도 안 남은 시간인데 갑자기 국방부 청사에 있는 직원들 다 다른 데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걸 또 다시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너무 시한에 네. 촉박해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임태희 전 실장이 뭐 그냥 가정집을 인테리어 해도 2달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여서 좀 네. 회자가 좀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 등이 무상된 것과 관련해서 양측은 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회동 무산 이유로 알려진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측에서 좀 상당히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임태희 특별고문 좀 아까 전해드린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서 그 임태희 전 실장, 임태희 특별고문이 2007년 인수위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당시 경찰청장 인사가 중간에 임기가 마무리돼서 노무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사례를 꺼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당시에 어청수 경찰청장 임명이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그 노무현 현직 대통령의 의지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점을 언급을 한 건데 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남은 인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좀 우회적이지만 그런 언급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김재용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무산 책임을 청와대 측에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반면에 청와대 여당 측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윤 당선인 쪽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사전에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에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 그 언론에다 대고 이런 요청을 하겠다는 건 여론몰이로 사면을 협박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태도를 보였고요. 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방침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런 원론을 강조를 하면서 아니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느냐. 뭐 그거 정해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좀 촉구하고 나섰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오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어요. 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따른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지방선거 관리 및 쇄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등으로 이제 직을 내려놓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사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관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선거관리를 더 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더 흔들림 없이 준비 관리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앞서 그 일선 선관위를 책임지는 1급 상임위원들까지도 이제 그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에 취임했고 관례상 대법관 임기인 2024년 8월까지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노정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뭐 어떻게 지금 본인 스스로 거치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거치 문제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초재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거치 관련 이제 그 당내 그 의견을 좀 수습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네. 윤 위원장은 이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제 윤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불가피하다. 이런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걸로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초선 의원들과도 면담을 가지고 그
그 초재선 의원들과 논의를 같이 이어갔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 회담 후에 이제 그 고용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 없이 정치를 해왔다. 의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재선까지 간담회를 했으니까 초선 간담회까지 마치면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윤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근데 비판적인 의견은 많이 내는데 대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네, 뭐 이를테면 지금 이제 물론 비대위 주도부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자신도 고사했는데 지금 당무나 선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았다고 한다. 거의 독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윤 위원장이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모셔오는데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네요.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셉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대에서 하루 만에 60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망자도 400명대로 급증하며 의료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갑자기 한 거의 배로 늘었다고 할 만큼 많이 폭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혹시 이런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예, 사실 뭐 한 40만 명 초반대까지는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네. 뭐 60만 명까지 나오는 거는 실제 그 하루에 60만 명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예. 이게 그 하루 전날 그 신고가 지연이 되면서 이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만 명을 넘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전문가들도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런 이유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두 번의 방역 완화를 했는데요. 네. 이런 방역 완화로 인해서 전파량이 증가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애초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이 정점이 한 37만 명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또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곳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숫자를 어떻게 예측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 유행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추는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유행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두 번의 주요한 그런 완화 그리고 방역 패스나 백신 패스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방역 완화와 관련된 그 너무 낙관적인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자를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정점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정도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현상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100만 명이 나오려면 이 100만 명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지금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런 정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네. 원래 예상대로 3월 중순 이후에 이번 주가 지나면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 거냐 아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이제 원래 접종받지 않은 네.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률 한 90% 본다고 하면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볼 때 이 정도 숫자가 감염이 되면 그러면 확산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면 확산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예. 유행이 점점 진정 단계로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예상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역 완화 네. 자체, 정책의 변화 자체도 있고, 그런 정책 변화가 주는 그 국민에게 주는 낙관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예측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게 보통 이제 진폭이 크게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감소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대부분의 감염병의 특성인데, 네. 지금 그 워낙 그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돌파 감염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제 예측했던 전체 인구의 뭐 20%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염이 돼야지 유행이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초에 3월 말부터는 이제 진정세로 들었을 거라는 예측이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제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애초에 돌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좀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30% 정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 오미크론이 점점 유행을 주도하면서 좀 더 전파력이 강해지고 빨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좀 더 그 조절이 어려운, 그러면서 또 여러 그 재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정점인 기간이 좀 더 늦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가 취하는 태도하고는 조금 좀 정반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방역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 역시 소폭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그 방역 그 거리두기의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행의 정점으로 이르는 그런 단계에서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락다운 수준으로 강화했던 나라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방역 완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그 유행 양상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방역을 완화한다면 네.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 양상이 좀 더 그 높은 상태에서 길게 가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왕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면 좀 거리두기 풀고 짧고 굵게 끝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뭐 건강한 연령층, 그러니까 60대 미만의 젊고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큰 유행을 겪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 전체의 여력보다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희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2월부터 5월까지를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유행 기간이라고 보면 이 4개월 동안 네. 2만 명 정도의 사망자로 막을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방역을
완화시켜버리면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중환자 병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코로나19 중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중환자도 같이 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확산세하고 정반대의 방역 완화 메시지 내는 부분도 관계가 이 부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진짜로 그런 건지. 근데 정부는 그렇다면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확산세하고 왜 정반대의 메시지를 자꾸 내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이 해외에서 유행을 할 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인들의 접종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과 해외에서 오미크론을 보니까 치명률이 아주 낮더라라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너무 확대 해석이 돼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낮더라도 너무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면 이 위중증 환자의 절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똑같이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이 간과된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오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2년 동안에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치명률이 낮다고 하니까 방역을 좀 풀어가는 형태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뭐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망자가 이렇게 10,000명, 20,000명 단위로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방역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염병 등급을 심각 단계에서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너무 빠른 결정 또는 생각입니다. 감염병 등급을 지금 그 코로나19는 1등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인 경우에는 이 격리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리 지침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유지가 되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등급을 내려버리면 일단은 재택치료와 같은 의무적인 격리 상황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굳이 격리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그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거꾸로 의료기관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용 보상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잘 해야지만 등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를 막 시작한 입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너무 단기간에 결정을 해버리면 현장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국민 6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됐는데요. 확진된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뭐 이참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재감염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이 3, 4주 간격을 두고 재감염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당분간 그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확진된 분이라고 해서 벗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현장에서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좀 유행이 충분히 조절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진이 됐던 분도 재감염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네.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과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언제 이런 조치가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이틀간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를 했죠. FOMC가 금리 인상을 한 마지막이 2018년 12월입니다. 그 이후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가 2019년 7월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제 살려보고자 미국은 이제 2020년 3월 이른바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끌어내린 상황이었죠. 이 제로금리 상황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방향 전환의 신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미국은 뭐 금리만 내렸던 것은 아니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실제로 시중에 마구 뿌리고 있었으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던 게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 뭐 금리 인상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놨던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죠.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0.25%포인트니까 그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어떤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돈을 풀던 정책의 방향이 돈을 회수하는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양적 완화는 QE라고 부르고요. 예. 양적 긴축은 Q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QT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준은 내년까지 총 10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10차례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11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 수준이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2년여간에 걸쳐서. 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것보다도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오늘 뭐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 지금 이제 11차례 계산했을 때 0.25씩 올린다고 하면 2.75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그냥 확 올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예전에 이제 그 폴 벌커라는 분이 계셨죠. 네. 미국에서 워낙 물가 인상이 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나와가지고 이 금리 인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으로 올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미국은 일단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0.25%포인트를 시장에서 올린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미국이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한 번 올리면 보통 0.25%포인트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0.5%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빅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보통 이제 올리는 것처럼 0.25%포인트를 올리는 거는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빅 스텝이 될 거냐, 베이비 스텝이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빅 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매파들의 발언이 강해지면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0%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워낙 물가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빅스텝으로 갈 거야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매파들의 발언이 높아졌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막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여파들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면 경기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퍼지면서요. 결국에는 빅스텝이란 말은 좀 사라지고 시장에서 최근 한 1, 2주간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예. 결국 연준도 오늘 아침에 0.2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 연준은 그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 5월에 한 5%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머쓱해지긴 상황이긴 한데 전쟁이란 상황하고 이게 결부가 되면서 빅스텝도 못 가고 이번에 0.25% 베이비 스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빅스텝, 베이비 스텝 표현이 재밌는데요. 네네. 근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시장이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네네, 천천히 가니까. 네네. 빅스텝으로 가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빅스텝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두려워했었죠.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네. 금리가 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매파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베이비 스텝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조금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미국의 주가가 막 한꺼번에 뛰었다 그러고 우리 네. 주시장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베이비 스텝은 시장의 예상대로였지만 사실 추가 금리 인상 횟수 아까 향후에 한 10번 정도 2년간 더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수준은 예상보다 조금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금리 횟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장중한 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연준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것들이 시장을 좀 안도를 시켰는데요. 예.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계하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고 상당히 경제 회복 속도가 괜찮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이 확 반대로 돌아섰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3%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죠. 예. 아마도 이 정도로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견딜 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구나 또는 강력하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훈풍이 부니까 국내 증시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더군다나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시장이 강세에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담하고 고유가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율 상승의 3대 악재가 우리 시장을 눌러왔었는데 얼마 전에 국제 유가가 그 배럴당 130달러를 정점으로 찍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이제 유가가 지금 93달러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12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동안 21원 40전이나 빠졌어요. 그러면서 1214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수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환율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도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4,600억 원 정도의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3,2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1% 이상 오르는, 거의 전업종이 오르는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미국은 지금 앞서 11차례에 걸쳐서 0.25 올린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네네.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차례 어떻게 올릴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합니까? 우리 금통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FOMC 회의도 몇 차례 언제까지 이렇게 올릴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연준은 좀 재밌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18명의 FOMC 회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3개월마다 향후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표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FOMC 점도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걸 보면 대충 향후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몇 번 정도 올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이번 FOMC 점도표를 보면 점이 여기저기 찍혀 있긴 한데요. 예. 이 18명이니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찍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위원들이 찍은 올해 연말 적정 기준금리가 1.9%, 내년은 2.7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아까 2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6차례, 내년엔 추가로 4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FOMC 위원들이 일종의 시장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해줘야 그 정책의 방향을 시장이 힌트를 얻어서 나중에 실제로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잠잠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잠잠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알 수 없는 상황인 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함부로 시장을 예단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말한 파월 의장의 전망이 틀린 것처럼 네. 앞으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가 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고 연준이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약간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실제 미국도 이 치솟는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자동차가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유가가 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따라 올려야 되고요. 예. 올해 6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미국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은 작년에 미리 저희가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입니다. 예. 지난달 말일자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만료돼서 예. 지금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게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 금통위에는 아마도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월에 못 올리고 다음으로 넘겨놓으면 저희가 올해 한 2-3차례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행보상 저희도 추가로 2-3차례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공백 상태라고 더 봐야겠네요. 네네, 좀 바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게 좀 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온 곳이 있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다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모레 늦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밤 동쪽 지역 중심으로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